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파라오를 위한 웅장한 무덤으로 지어져 4, 5세기로의 순조로운 여정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파라오 쿠푸를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피라미드 건설 트렌드가 바로 이곳 약 4700년 전 조세르의 스텝 피라미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이집트 제3왕조의 통치자 파라오 조세르에 의해 지어졌어요. 지상에서 6층 높이로 솟아있으며 높이가 약 60m에 달해요. 오늘날 우리는 이를 경이로운 건축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조세르 스텝 피라미드는 더 야심찬 피라미드로 나아가기 전에 건축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거대한 실험, 즉 시험대에 올랐던 것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하지만 진짜 미스테리는 땅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입니다. 이 피라미드의 지하미로에는 약 5.5km 길이의 터널 네트워크가 있어요. 일부 연구원들은 이 터널이 피라미드 건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교한 수자원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카라에 위치한 이 거대한 복합단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피라미드를 둘러싸고 있는 마른 해자는 폭이 최대 50m, 길이가 거의 3km에 달하는 연속적인 해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피라미드 주위에 일종의 직사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죠. 이 못의 평균 깊이는 약 20m입니다. 이 해자를 만들기 위해 파낸 흙과 바위를 모두 합치면 스텝 피라미드 자체의 약 10배에 달할 거예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해자가 스텝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 돌과 점토를 파낸 거대한 채석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럴듯하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 되지 않아요. 해자는 너무 좁고 깊어서 채굴에 실용적이지 않은 데다 고대 이집트의 채석 방법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게다가 해자의 일부 구간은 실제로 바위 천장으로 덮여 있어 채석장으로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또 다른 이론은 마른 해자가 어떤 종류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안해요. 아마도 이곳은 귀족들의 영혼이 4, 5세기에서 죽은 왕을 섬기기 위해 모이는 신성한 장소였을 거예요. 벽에는 이러한 영적 기능에 대한 힌트로 작용하는 틈새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이러한 목적이 조세르를 위해 단지가 건설된 후 훨씬 후에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자는 실제로 무엇을 위해 설계된 걸까요? 20세기에 한 연구원이 꽤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해자가 실제로는 특히 폭우가 내린 후 물을 모으고 관리하기 위해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위치를 고려하면 이해가 돼요. 이 해자는 인근 평야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 쉽게 침수될 수 있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는 또한 기후가 건조해지고 홍수가 덜 발생하기 시작한 훨씬 후까지 새 무덤들의 해자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이 해자가 조세르 단지 내에 있는 더 크고 복잡한 수력 시스템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 해자에는 바위를 조심스럽게 깎아 터널로 연결한 여러 개의 구획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구획들은 물이 한 구획에서 다른 구획으로 흐르면서 이동함에 따라 더 깨끗해지는 수처리 시스템의 일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피라미드 자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세르 단지에는 1년에 지하 갱도가 있고 일부 연구원들은 해자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이 유압식 리프트 시스템의 동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수력 엘리베이터는 피라미드 건설에 필요한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어요. 화산처럼 작동한 거죠. 용암 대신 물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린 거예요. 피라미드 유적지 중앙에 크고 깊은 구멍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구멍 안에는 거대한 뗏목처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나무 플랫폼이 있습니다. 인부들은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고 싶을 때 구멍에 물을 채웠어요. 수위가 높아지면 나무 플랫폼이 돌을 들고 떠올라 마치 거대한 수력 엘리베이터처럼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적당한 높이에 도달하면 인부들은 돌을 플랫폼에서 미끄러뜨려 피라미드 위로 옮겼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깊은 해자에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여과된 후 이 갱도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제 물이 갱도를 채우면 나무로 만든 거대한 수레가 떠오르면서 돌을 건설에 필요한 곳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돌이 제자리에 놓이면 물을 빼내고 플랫폼을 다시 바닥으로 내려 다음 돌을 들어 올릴 준비를 했어요. 이 멋진 유압식 리프트 시스템은 많은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전체 건축 공정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을 겁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미 더 열심히 일하지 말고 더 똑똑하게 일하라는 개념을 완전히 받아들인 셈이죠. 하지만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이론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세르의 스텝 피라미드가 건설된 지역이 가끔씩 내리는 비로 인해 그토록 멋진 수력 시스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물을 저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된 이론은 과거에 비가 오면 물이 가득 찼을 호수가 근처에 있었을 수 있으며 이 호수가 단지의 수력 시스템에 물을 공급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대 이집트 문헌에는 이러한 호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이라기보다는 만약의 상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든 작업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고대 건축업자들이 훨씬 적은 노력으로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완전히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유압 장치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단순히 옛날 방식으로 돌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세르의 스텝 피라미드는 나중에 만들어진 피라미드에 비하면 아기 피라미드에 가깝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조세르 피라미드에 사용된 돌의 무게는 평균적으로 각각 약 300kg으로 나중에 체프렘 피라미드에 사용된 2.5톤이 넘는 블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멋진 물 끌어올리기 이론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해도 애초에 피라미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시간을 조금 되돌려 원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조세르의 무덤이 피라미드가 되기 전에는 단순히 마스타바를 건설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이 유형의 무덤은 지붕이 평평하고 측면이 경사진 직사각형 구조로 초기에는 꽤 흔한 형태였어요. 하지만 원래의 마스타바가 완성된 후 그들은 위에 더 많은 층을 추가해서 조금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건축이 이전보다 더 작은 6개의 독특한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더 많은 층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에선 수력 엘리베이터가 아닌 경사로를 이용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렸을 거예요. 조세르의 스텝 피라미드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심지어 존재는 했는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건설에 물을 사용했다는 아이디어는 고대 이집트 공학에 대한 이해에 완전히 새로운 층을 더해줘요. 피라미드는 자연경관과 물의 힘을 이용해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기념물 중 하나를 만든 건축가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수완이 뛰어났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몇 년 전 이집트에서 끔찍한 발견이 일어났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사람의 손 16개가 4개의 으스스한 구덩이에 조심스럽게 묻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비정상적으로 커서 사람의 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오른손만 있고 왼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어두운 의식의 실행을 가리킨다는 것이 밝혀졌죠. 고대 이집트 예술과 이야기에는 전사들이 승리의 증거로 적의 오른손을 내밀고 그 대가로 금을 요구하는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을 자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을 영원히 끊는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러한 유형의 패배를 보장하는 것은 승리하는 쪽에 흥미로웠습니다. 이 싸움은 이집트인 대힉소스의 싸움이었어요. 힉소스는 한때 가나안으로 알려진 곳에 살았던 이들이에요. 이집트는 항상 역사를 바꿀 만한 발견의 중심지였는데 얼마 전 이 파피루스가 발견되었습니다. 파피루스를 펼치면 마촌루 높이보다 조금 더 큰 크기예요. 텍사스주 위치타 폴스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마천루 말이에요. 인간이 노트 앱에 글을 쓰지 않았던 시절에는 파피루스 식물의 수질로 만든 이 물건에 글을 썼습니다. 약 2000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은 장례식 전통과 사후 세계에 대한 환상을 묘사한 책을 연상시키는 무언가를 썼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 중 하나로 여겨지며 현재까지도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본은 사카라에 위치한 조저 피라미드 바로 남쪽에 위치한 방에서 출토됐어요. 네, 조저는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자 피라미드가 아니죠. 최근
사카라 유적지는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완전한 미라 중 하나를 발견한 고고학자들의 흥분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들은 이 아름답고 잘 보존된 미라가 부유한 남자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금박으로 덮인 깊은 갱도에서 발견됐어요. 그가 중요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상징이 있습니다. 머리에 두른 밴드, 가슴에 차고 있던 팔찌, 이집트 최고의 귀족들만 입었던 튜닉으로 방부 처리된 사실 등이 그 예입니다. 이번 발견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4300년 전에 남겨둔 것처럼 박격포로 봉인된 안식처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과거 2008년 고고학자들이 사라진 피라미드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피라미드는 4000년에 걸쳐 노후화되어 사라졌어요. 현재는 그 기단만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꽤 중요한 유적지였죠. 고대인들은 피라미드 주변에서 대제사장이 신성한 황소의 미라를 운반하는 특별한 형태의 의식을 거행했다고 전해져요. 재밌는 사실은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아피스 불이 멤피스의 도시 신의 지상 화신이며 다산의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냥 평범한 아피스 불이 아니었어요. 온통 검은색이어야 했고 뿔 사이에 흰색 마크가 하나 있어야 했고 매우 특별한 특징이 많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제들에 의해 선택되고 죽을 때까지 존경받았어요. 그 후에는 미라가 되어 지하 갤러리에 묻혔습니다. 이 사라진 피라미드는 1800년경에 사라졌어요. 사카라 마을에서 처음 발견한 것은 독일 고고학자였습니다. 그는 처음 발견했을 때 머리 없는 피라미드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공식 발견 후 몇 년이 지나자 사막의 모래가 피라미드 전체를 덮어버렸죠.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 몇 차례 발굴이 있었지만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피라미드를 덮고 있던 8m의 모래더미를 걷어내고 피라미드 바닥 전체를 파냈을 때 매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서 100만 구가 넘는 미라가 있는 공동묘지를 발굴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은 약 1700구의 미라를 발굴했습니다. 다른 고전 이집트 미라와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이 사람들이 왕이나 파라오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이집트가 로마와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던 약 1500년 전에 살았던 평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묘지의 이름은 멋지네요. 물소의 길입니다. 다음 여행에 꼭 한번 가보세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황소와 버팔로 외에도 개코 원숭이도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패턴이 보이시나요? 20세기 초 고고학자들은 원숭이 계곡이라는 곳에서 원숭이 미라가 가득한 유적지를 발견했어요. 중요하지 않은 동물이라면 미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특정 동물은 특정 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자칼은 고대 저승의 신 아누비스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고양이는 여성신 바스테트와 비유됐고요. 개코 원숭이는 이집트 최고의 신 중 하나인 라의 조언자이자 지혜의 신인 토스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꽤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이 동물들을 연구한 고고학자들은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개코 원숭이들이 평생 동안 햇빛을 받지 못한 채 집안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이 극심했고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해요. 어쩌면 토스가 이 개코 원숭이 사육사들에게 화를 낸 걸까요? 추측일 뿐이죠. 이집트 고고학자들에게는 지루할 날이 없어요. 그들은 황금혀를 가진 인간 미라도 발견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황금혀가 저승에 가면 말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가능성이 희박하긴 했지만 사실 또 안 될 것도 없잖아요. 이 미라들 중 일부는 목걸이, 도자기, 연꽃과 풍뎅이 모양의 황금 유물과 같은 물품과 함께 나무관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도요. 농담이에요. 최근 이집트에서도 새로운 신전이 발굴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전이 제우스, 카시오스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전능한 그리스 하늘의 신 제우스와 카시오스 산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 주변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땅에서 튀어나온 분홍색 화강암 기둥 2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빙고! 이 기둥은 사원의 정문을 상징하는 기둥으로 수년 전 지진으로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에 대해 말하자면 아주 심각한 신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최근 카이로 남쪽의 한 도시에서 과학자들이 황금 반지를 발굴했는데 프로도는 아니었고 마법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금반지였지만 공식적으로 베스라는 이름에 융의 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 신은 종종 신성한 텍스트에서 통통하고 행복한 난쟁이로 묘사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받는 타투는 대부분 의미가 없어지고 미적 목적으로만 새기곤 하죠. 하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보호의 표시로 문신을 새겼습니다. 적어도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일강 주변에서 과학자들은 문신이 잘 보존된 미라들을 발견했는데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피부가 쉽게 손상되기 때문이죠. 이 여성 중 2명은 허리에 문신을 새겼는데 그림은 단순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통통한 난장이 베스를 포함한 그림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는 또한 출산 중 여성의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로봇을 발명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믿지 않겠다고요? 좋아요. 그건 완전히 사실은 아니죠. 물론 그들은 천문학자였고 수학자였고 공학자였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패키지에 기이한 발명품을 끼워 넣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하토르라고 부르는 자동화된 신이에요. 이 목조 조각상은 누군가 그 비밀을 알아채기 전까지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수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엑스레이 기계의 도움으로 조각상 내부에서 기계 작동 시스템을 발견했어요. 도르래처럼 생긴 축은 조각상의 어깨에서 왼쪽 다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시스템이 회전하면 동상이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죠. 이봐, 날 잡으라고. 날 잡아.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잖아. 미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등골이 오싹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무서운 영화에서 본 소름 끼치는 캐릭터와 연관짓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미라는 고대 문명과 그 통치자,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라로 가장 유명한 민족은 고대 이집트인입니다. 이집트인들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죽은 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미라화 과정을 통해 인체를 보존하고 미라를 가구가 갖춰진 무덤에 안치하는 걸 고집했는데, 이는 마치 미라에게 완전한 기능을 갖춘 자체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왜 이것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대부분 자연환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매일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과 같이 주변의 자연순환을 봤어요. 또는 식물이 시든 후에도 항상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걸 봤죠. 이집트인들은 또한 죽음과 부활의 순환을 상징하는 강력한 영혼 오시리스가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를 준비하기 위해 꿀, 수지, 향과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시신을 보존하는 미라화와 같은 특정 의식을 따랐어요. 투트 왕의 미라보다 더 유명한 미라는 없습니다. 그는 3000년 전 이집트를 통치했던 젊은 파라오였어요. 고대 왕의 무덤을 발견할 때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매장지가 이전에 도굴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대 통치자들이 많은 귀중한 유품을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들은 도난에 취약한 장소가 돼요. 1922년 투트 왕의 무덤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흥분했어요. 이전에 발견된 다른 왕릉들처럼 도굴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잘 숨어 있었다는 거겠죠. 그의 미라는 금으로 만든 관을 포함해 총 3개의 관에 담겨 있었어요. 그의 무덤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고대 이집트가 어떤 나라였는지 잘 보여줬습니다. 또한 그의 미라를 연구하면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당시 유행했던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죠. 또한 그의 DNA를 통해 그의 가족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과학자들은 그가 말라리아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걷기 힘들 정도로 발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이집트의 또 다른 파라오로 68년 동안 통치했는데 당시로서는 꽤 긴 기간이었어요. 그는 확장 캠페인과 건축 프로젝트로 유명했습니다. 람세스 2세의 대형 동상을 비롯해 그가 통치자였던 시절의 많은 물건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해요. 람세스 2세는 키가 1.8m 정도였고 약 90세까지 살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그의 미라를 살펴본 후 그가 척추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앓고 있었을 거라고 결론지었어요. 앞서 언급한 도둑들 기억하시죠? 그게 람세스 2세가 1881년에 재발견된 데이르 엘 바하리 왕실 미라 비밀 컬렉션에 있는 평범한 관에 들어가게 된 이유일 거예요.
다행히도 고고학자들은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의 여정이 겉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과정은 정말 지루했습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완성하는 데 무려 70일까지도 걸릴 수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시신을 섬세하게 다루고 나트론이라는 소금으로 시신을 말리면서 매우 구체적인 주문을 외우곤 했어요. 또한 시신을 더욱 생생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린넨과 수지를 사용하고 천으로 시신을 감쌌어요. 무덤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했어요. 예를 들어 투트 왕의 무덤 벽에는 장례 행렬부터 지하세계 통과까지 사후세계로의 여정을 묘사한 복잡한 예술 작품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간다고 믿었고 무덤을 영적 여행에 도움이 되는 물건과 그림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또한 무덤 벽에는 이집트인들이 내세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던 시집이 들어있는 특별한 책의 주문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이 여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말하자면 사람들은 고대 무덤에 음식도 넣었어요. 고고학자들은 투트 왕의 무덤에서 36개의 빈티지 음료병과 8개의 과일 바구니를 발견했는데 이는 투트 왕의 사후세계로의 여정을 돕기 위해 남겨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로의 여행이 정말 오랜 시간 걸린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음식과 물과 같은 많은 물품을 남겼어요. 파라오는 또한 일반적으로 무덤에 수많은 고급스러운 의복과 아름다운 장신구를 넣어 멋지게 여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튜닉, 스카프, 장갑, 머리 장식 등 다양한 종류의 리넨 의류와 팔찌, 버클, 펜던트, 목걸이, 반지 등 보석이 박힌 금 장신구, 심지어 보호용 곤충이 그려진 귀중한 장신구도 포함됐어요. 일부는 저승에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상아와 타조기 털로 만든 부채를 함께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고대 통치자들은 배와 함께 영원히 아파트에 안치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파라오 쿠푸는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무덤으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커다란 배가 발견되었습니다. 반면 투트 왕은 여러 개의 배 노와 함께 묻혔지만 실제 배는 없었어요. 대신 세대의 전차와 귀중한 재료로 만든 수많은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는 아마도 그가 저승으로 여행할 때 바다가 아닌 육로로 가고 싶었음을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르죠. 고대 미라 근처에서 발견된 가장 흥미로운 물건 중에는 오일과 향수병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유행에 민감했다면 향기도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미라 중에는 금이나 상아 같은 귀중한 재료로 만든 고대의 보드게임도 있었어요. 그 게임 중 하나는 세넷이라고 불리는 게임으로 고대 이집트인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았으며 현대 체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장 유명한 미라를 보유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 시술을 최초로 발명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남미의 친초로라는 고대 문명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날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친초로는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미라로 만든 최초의 사람들이었어요. 이집트인들이 미라의식을 시작하기 약 2000년 전에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미라를 연구함으로써 고대 통치자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최근까지 우리는 그들이 생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 고대 이집트 유물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아주 특별한 미라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미라 초상화는 미라가 살아있을 때 그려진 매우 세밀한 그림입니다. 이러한 그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캔버스에 그려진 고전 초상화와는 달리 나무에 그려진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감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며 연구원들이 미라와 비교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죠. 이 초상화 중 일부에는 나중에 미라에서 발견된 보석을 묘사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집트 중부 지역에서 이러한 미라 초상화가 발견된 것은 한 세기 만에 처음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미라는 전 세계 곳곳에서 자연적으로 출현하기도 합니다. 미라는 극도로 춥거나 더운 환경, 산소가 부족한 장소, 시신을 보존하는 화학물질에 우발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자연 조건으로 인해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조건에서는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없기 때문에 시신은 어느 정도 온전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유명한 오토도 이 미라 중 하나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가 약 5000년 전 유럽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 알프스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 오스트리아 당국은 그가 현대의 산악인이라고 믿었어요.
시신이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빙하에서 시신을 수습한 결과 실제로는 동기시대의 산악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898년 여러분은 샤카라에서 발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멀지 않은 이곳은 고대 무덤과 피라미드가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은 인디아나 존스 같다고 느끼면서 정말 경이로운 것을 발견하고 유명해지기를 희망합니다. 금, 필사본, 보물지도, 유명한 파라오의 미라. 잠깐, 나무새? 평범한 장난감처럼 보여서 정말 실망하셨을 거예요. 오래된 거지만 그래도요. 몇 년 후 누군가가 여러분의 새가 실제로 고대 다녀 비행기였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할 거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죠. 샤카라 새라는 별명을 가진 이 유물은 플라타너스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이 새는 날개 길이가 18cm에 불과하고 무게는 약 40g으로 이집트에서 온 완벽한 오리지널 기념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00년이 넘은 이 새는 깃털이나 다른 복잡한 장식도 없이 매우 평범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부리와 눈이 있어 호루스 신의 상징인 매처럼 보이기도 해요. 꼬리는 사각형이고 이상하게 똑바로 세워져 있는 데다 지금은 사라진 조각이 있던 자리인 것처럼 보이는 다소 특이한 모양입니다. 인간은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새의 용도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간단하게 의식용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부유한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이었다는 거고요. 고대 이집트에서 유행했던 부메랑의 일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새가 풍향계로 사용됐다는 이론도 나왔어요. 하지만 카이로의 박물관에서 전시물을 막대기에 고정하기 위해 만든 것을 제외하고는 구멍이나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 설은 반박됐죠. 과거에는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새가 발견된 지 거의 한 세기가 지난 후 이집트 학자 칼릴 메시아 박사는 이 새가 단엽 비행기의 모델일 수 있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새의 수평 꼬리 날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현대 비행기와 비슷하게 날개가 직각으로 설정돼 있었겠죠. 이는 비행에 필요한 공기 역학적 양력을 생산하기 위해 작동했을 수 있어요. 메시아 박사는 또한 당시에는 무덤에 기술 발명품의 미니어처 모델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정말 기원전 200년에 비행기를 발명했을까요? 그런 거라면 항공기의 발명가로 여겨지는 라이트 형제는 정말 속상할 거예요. 라이트 형제는 1903년에야 첫 비행을 했으니까요.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모형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지만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은 자신들의 소중한 전시품을 장난감처럼 날아다니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글라이더 디자이너 마틴 그레고리는 이번에는 발사나무로 비슷한 모형을 만들었고 꼬리 날개가 없어도 비행기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걸까요? 아니요. 히스토리 채널은 공기역학 전문가를 초빙해 새의 또 다른 복제품을 제작했습니다. 샌더스는 이집트와 비슷한 기상 조건에서 이 비행기를 테스트했고 작은 비행기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파라오 시대의 비행기의 프로토타입을 발명했다면 오파츠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기술이나 역사 측면에서 시대를 훨씬 앞선 유물, 즉 시대를 벗어난 유물 말이에요. 그리고 샤카라새가 이러한 혁신적인 개념의 유일한 예는 아닙니다. 1901년 한 그룹의 다이버들이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근처의 수중 난파선에서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을 회수했어요.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불리는 이 기계는 기원전 1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청동 메커니즘은 태양, 달, 행성, 별의 위치는 물론 달의 위상, 다가오는 일식 날짜, 심지어 달이 하늘을 통과하는 속도까지 알 수 있었어요. 누가 어떻게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정밀하고 너무나 발전된 기술이라는 건 분명해요. 세계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은 20세기 중반에 발명됐어요. 농담이에요. 지중해 크레타 섬의 고대 미노아 문명과 인더스 밸리 문명은 약 4,000년 전 동시에 이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냈어요. 배관과 위생시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아무도 더 나은 설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미노아의 화장실은 크노소스 궁전에서 발견됐는데 이 화장실은 옥상 저수지에서 지하 하수도로 물을 보내는 터널 위에 나무 의자를 설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타입은 항아리에서 물을 얻어요. 엄청난 부자들만이 이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었죠. 따라서 당시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을 때 수세식 화장실은 부유한 동네에 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자동문은 1931년에 멋지고 새로운 발명품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 숨은 기술은 훨씬 더 오래됐어요. 기원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알렉산드리아의 수학자이자 엔지니어인 헤로는 성전 문을 열고 닫는 유압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려면 불을 피워 열을 발생시켜야 했죠. 불 아래에는 물이 반쯤 채워진 놋솥이 있었습니다. 발명가는 놋쇠 냄비를 추역하를 하는 용기에 연결했어요. 불이 타오르자 물이 용기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밧줄을 당겼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앞에서 열리는 슈퍼마켓 문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헤론의 문이 열리는 데에는 몇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을 멈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사람들이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문을 열어 의식 중에 사원에 신비감을 더했어요. 으스스하네요. 최초의 배터리는 약 2000년 전 바그다드에서 발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1938년 독일의 고고학자가 이 타원형 점토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항아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정확히 누가 발명했는지는 아직 특정하지 못했어요. 귀금속으로 물체를 전기도금하는 데 사용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식초와 같은 약산을 채우면 배터리에서 약 1V의 전기가 생산된다고요. 또 다른 설에 따르면 신성한 두루마리를 담는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접 디자인한 콘택트 렌즈를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1508년 그는 한쪽에 깔때기가 있는 유리 렌즈를 발명했습니다. 이 렌즈를 착용하고 안쪽에 물을 넣으면 시력을 개선할 수 있었죠.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약 1세기 후 프랑스 과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이 아이디어를 개선해서 각막에 접촉하는 미래형 렌즈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눈에 접촉하기 때문에 콘택트 렌즈라고 하는 거겠죠? 액체로 채워진 유리 튜브는 시력 개선에 도움이 됐지만 슬프게도 깜빡이면 불가능했어요. 몇 세기 후 유리 산업의 새로운 기술을 통해 과학자들은 눈에 맞고 착용자가 눈을 깜빡일 수 있는 콘택트 렌즈를 디자인할 수 있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렌즈는 무거운 유리로 만들어져 눈이 숨을 쉬지 못했어요. 약 50년 후 콘택트 렌즈는 가볍고 깨지지 않으며 긁힘에 강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눈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48년 영국의 한 광학 기술자가 우연히 플라스틱 렌즈를 사포로 연마한 결과 각막만 덮어도 렌즈가 제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19세기 런던에 살면서 뉴욕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배를 타고 뉴욕까지 가는 데는 약 10일이 걸렸을 거예요. 따라서 1858년 배달 시간이 며칠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됐던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보냈어요. 이 모든 것이 대서양 횡단 전신 케이블이 바다 밑을 통과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멋진 발명품은 몇 주밖에 지속되지 못했어요. 이 발명품이 다시 살아나는 데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대피라미드를 생각해보세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자 오늘날까지 현존하는 유일한 피라미드입니다. 기자의 피라미드만이 유일한 피라미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것이 최초의 피라미드도 아니었어요. 먼저 프리리굿 피라미드가 있었지만 인기를 끌진 못했죠.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이야기로 돌아가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이 신들에 의해 선택되어 지상에서 그들의 중재자로 봉사한다고 믿었습니다. 4, 5세기에서는 그들 자신이 신이 될 것으로 기대했죠. 피라미드 단지는 왕이 내세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 단지에는 피라미드, 궁전, 사원이 포함됐어요. 왕이 묻힌 피라미드의 무덤에는 가구, 음식, 금그릇 등 왕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었어요. 사실 최초의 피라미드는 기자 피라미드가 등장하기 80년 전에 지어졌어요. 전체적으로 약 100개의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에 시간이 걸렸고 모든 파라오가 건설의 끝을 볼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부는 완성되지 못했어요.
이제 건축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 중 가장 큰 피라미드는 40층 건물 높이만큼 높아요. 도대체 어떻게 기계와 기타 장비가 등장하기 훨씬 전인 5,000년 전에 그토록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알아봅시다. 자, 기원전 2575년경 파라오 쿠푸는 왕위에 올랐고 그의 건축가는 기자 피라미드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피라미드 건설을 시작했어요. 그는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 200만 개가 넘는 석회암 블록을 사용해야 했고 그 무게는 코뿔소 한 마리의 무게와 맞먹는 약 2.5톤에 달했습니다. 건축가는 20년 안에 공사를 끝내고 싶었어요. 이를 실현하려면 하루에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4분마다 돌을 옮기고 제자리에 밀어 넣어야 했습니다. 윤년만 빼고요. 따라서 피라미드를 건설하려면 당연히 많은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 건설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이 노예였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집트 전역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총 25,000여 명의 노동자가 투입됐어요. 이집트인들은 육체 노동과 도구 제작부터 행정 업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했고 집과 식량을 제공받았으며 당시 평균적인 이집트인보다 전반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건축업자들은 인근 임시도시에 살았고 강력한 지도자가 있는 고도로 조직화된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피라미드는 나침반의 점과 정렬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이며 측면은 태양광선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스스로 방향을 알아냈고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라미드를 정렬하기 위해 그들은 2개의 별자리를 사용했어요. 건설 현장은 나일강 서쪽 강변에 배치되었습니다. 태양이 서쪽에서 지는 것처럼 인생도 서쪽에서 진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었어요. 기자의 2번째 피라미드는 쿠푸의 아들인 파라오 카프레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조금 더 작지만 이 피라미드에는 유명한 코 없는 스핑크스 조각상이 있어요. 물론 원래는 코가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전히 미스테리이며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과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중요한 지역의 수호자로 여겨졌어요. 이 유명한 스핑크스는 파라오 카프레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일출을 바라보며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조각상 중 하나예요. 원래는 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색깔도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원래의 붉은색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스핑크스는 빨간색으로 칠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몸에 노란색과 파란색의 흔적도 남아있는 걸 보면 스핑크스는 분명 지루하지 않았을 거예요. 스핑크스는 1800년까지는 어깨까지 묻혀 있었는데 160명의 모험가가 그것을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건축으로 돌아가 볼게요. 물론 인부들은 돌 블록이 필요했어요. 이 돌을 구할 수 있는 곳은 크게 2곳이었어요. 한 곳은 건설 현장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석이 깔린 노란색 돌은 피라미드 내부에만 적합했어요. 외부에 쓰일 석회암 블록은 13km 떨어진 곳에서 2.74m 길이의 썰매를 타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적당한 양의 물이 섞인 모래는 꽤 미끄러웠고 무게가 꽤 나가는 돌을 10명이 썰매로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썰매를 끌기가 그리 어렵진 않았어요. 놀랍게도 석회암 블록을 잘라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땅속에 있을 때는 부드러워서 비교적 쉽게 쪼개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석회암은 공기에 노출되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블록의 모양을 만드는 거였어요. 아주 작은 부정확성 때문에 피라미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단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석회암을 채굴하고 썰매에 실어 운반하고 모양을 만든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제자리에 놓을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건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고고학자들은 피라미드가 건설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사로 시스템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역사가들은 이집트인들이 거대한 돌블록을 옮기고 당기기 위해 독특한 경사로 시스템을 설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의견을 모았어요. 가장 일반적인 의견은 피라미드 주변에 여러 개의 경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피라미드의 돌 위에 세워진 중앙 경사로와 그 양쪽에 2개의 계단이 있었을 겁니다. 피라미드가 점점 더 높아짐에 따라 경사로도 점점 커졌을 거예요.
사람들은 나무 썰매를 타고 돌을 끌어올리며 계단을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옵션 중 하나에 불과해요. 다른 전문가들은 경사로가 피라미드 주변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경사로가 피라미드 내부에 있었다고 말해요. 아마도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거고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을 거예요. 피라미드의 외부 석회암은 모래와 돌로 광택이 날 때까지 연마됐어요. 그 위에는 두 번째 태양처럼 이집트를 비추는 금색과 은색의 주춧돌이 있었죠. 5,000년 전의 피라미드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내부를 살펴볼까요? 놀랍게도 피라미드 내부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단단한 돌로만 이루어져 있고 개방된 공간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내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입구에서 내려가는 계단과 올라가는 계단이 2개가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를 방으로 데려다 줍니다. 내부에는 3개의 방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공사가 끝나기 전에 파라오가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공사 내내 항상 매장 장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자,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별도의 방이 차례로 지어졌습니다. 그중 마지막 방이 바로 왕의 방이라고 불리는 메인 방이었어요. 쿠푸가 쉬고 있는 곳입니다. 피라미드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가장 큰 방으로 이곳으로 통하는 큰 통로가 있어요. 내부를 만들기 위해 화강암을 위로 옮기는 일종의 엘리베이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피라미드가 무너지지 않도록 5층 높이의 지지대를 만드는데도 화강암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서 있었으니 효과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안타깝게도 이 방들 중 어느 곳에도 벽에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지 않아요. 글자를 보고 싶으시다면 피라미드 근처에 있는 장식된 무덤으로 가보세요. 이 예술작품은 고대 이집트의 문화와 일상을 묘사하고 있어요. 연구원들은 이 텍스트들을 통해 그들의 언어와 문법을 연구할 수 있어요. 한때 피라미드에 있던 보물들은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피라미드 내부에는 수많은 비밀 터널과 통로가 있지만 오늘날까지도 내부의 전체 계획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년 동안 카메라가 달린 작은 로봇을 내부로 보냈지만 피라미드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요. 이제 그들은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엑스레이를 사용하여 피라미드를 스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5,000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한 미스테리를 창조해낸 셈이죠. 니콜라 테슬라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집트의 대피라미드에 대해서도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피라미드를 둘러싼 고대 미스테리를 밝혀냈을지도 모른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잠깐, 뭐라고요? 크로스오버 에피소드인가요? 아니요, 피라미드의 비밀이 코앞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먼저 피라미드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피라미드의 신비로운 점은 무엇일까요? 그저 오래되고 기이한 건물 아닌가요? 가장 큰 의문 중 하나는 피라미드가 건축된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인간의 손과 힘만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종류의 에너지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외계인이 도와준 건 아닐까? 농담입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건설에 미지의 에너지원이 사용되었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어요. 피라미드 텍스트와 같은 오래된 텍스트에도 신들이 우리에게 위대한 힘을 건설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정말 강력하고 신비한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누가 알겠어요. 1900년대 초 테슬라는 이집트의 대피라미드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고대 건축물에 관한 수많은 책을 읽었고 피라미드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감탄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테슬라는 피라미드에 어떤 첨단 기술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피라미드의 힘이 전자기학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죠. 테슬라는 대피라미드에 대해 꽤 특이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피라미드가 실제로 전기를 저장하고 전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피라미드가 일종의 수정 에너지를 사용하여 지어졌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라미드 내부의 방에 전자기장을 제어할 수 있는 초강력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에 태양과 달의 에너지를 가둘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약간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는 피라미드가 실제로 도시 전체를 밝히거나 어두운 곳에 밝게 비출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피라미드가 전기를 생산하고 기계를 작동시키는 거대한 발전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피라미드가 어떻게든 우주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어 영적 깨달음과 치유에 사용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는 그저 허무맹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고대 유물과 텍스트, 상형 문자, 그림 등 피라미드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진지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가 에너지 증폭기로 설계되었으며 건설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원이 사용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론을 생각해낸 테슬라가 괴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오늘날 우리가 피라미드를 생각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구원들과 학자들은 수년 동안 그의 이론을 파헤쳐 고대 건축물을 둘러싼 가장 큰 미스테리를 밝혀내는 데 사용해왔어요. 예를 들어 최근 과학자들은 이론 물리학을 사용하여 이집트의 대피라미드가 특정 전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전파의 길이가 일정하면 피라미드가 방 내부에 에너지를 집중시켜 바닥 아래에 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많은 계산을 했습니다. 먼저 어떤 전파 파장이 가장 효과적일지 생각했어요. 그런 다음 피라미드가 전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만들었죠. 그리고 전파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퍼질지를 알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장이 피라미드에 부딪혔을 때 에너지가 피라미드 내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했어요.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중극 분석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다중극 분석은 복잡한 물체를 더 간단한 부분으로 분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각 부분이 들어오는 에너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퍼즐을 분해하여 각 조각이 어떻게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아요. 연구원들은 이 모든 것이 미래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피라미드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입자를 빛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입자의 크기, 모양, 재질을 변경함으로써 빛이 입자 주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소형 센서나 고효율 태양전지를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추측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피라미드 내부에 숨겨진 공간이 없으며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러한 추측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꽤 놀라운 발견을 해냈습니다. 테슬라가 시대를 앞서 나갔다는 유일한 증거는 피라미드 연구뿐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비현실적으로 보였지만 오늘날 과학자들과 애호가들이 재평가하고 구현을 시도하는 테슬라의 프로젝트가 많이 있어요. 테슬라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인 워든클리프 송전탑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900년 당시 테슬라는 이미 미국 전기공학계의 거물이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발명품과 전류의 전쟁에서 토마스 에디슨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하지만 테슬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인 워든클리프 송전탑 건설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01년에서 1905년 사이에 건설된 이 송전탑은 테슬라의 획기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에 기반한 것이었어요. 테슬라는 글로벌 무선 통신 시스템을 만들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구 자체를 도체처럼 사용하여 음악, 뉴스, 주식시장 보고서, 보안 군사통신, 심지어 팩시밀리 이미지까지 전송하는 것이었죠. 익숙하게 들리시죠? 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과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만 달라요. 하지만 테슬라는 훨씬 더 큰 꿈, 즉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테슬라 코일 변압기를 사용하여 전선 없이도 고주파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으며 이를 계기로 무선 에너지 전송에 대한 집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우리가 통신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의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 세계에 전류를 전송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어요. 테슬라는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에너지가 우리 주변에 풍부하다고 믿었어요. 1899년 그는 극비 실험에서 지구 상층 대기를 통해 전력을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든클리프 타워가 탄생하게 된 계기예요. 이 타워는 전 세계에 무선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 세계 타워 네트워크의 프로토타입 스테이션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테슬라에게는 이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이나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부족했습니다. 온갖 재정적 문제와 장애물에 부딪혔고 1917년 미완성된 타워는 테슬라의 빚을 갚기 위해 마침내 철거되어 고철로 팔렸어요. 이제 타워는 아무리 위대한 천재라도 때때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슬픈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원래 붉은 벽돌로 지어진 실험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으며 테슬라 연구소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2017년에 한 영화 제작진이 놀라운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영화 제작진은 지표2과 레이더를 이용해 워든클리프 주변 지역을 탐사했고 그 결과 부지 아래 수백 미터에 이르는 일련의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이 터널의 용도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수년 동안 이 터널이 테슬라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라고 추측해왔어요. 물론 워든클리프는 전 세계 테슬라 애호가들의 주요 랜드마크입니다. 언젠가 마침내 터널의 수수께끼를 풀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테슬라의 유산과 그의 놀라운 아이디어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1923년입니다. 플로리다 시티에서 두 명의 10대가 한밤중에 몰래 집을 나섰어요. 한 노인이 혼자서 바위성을 쌓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 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려고 할 때마다 노인은 일을 멈추었어요. 호기심이 많은 10대들은 에드의 뒷마당에 몰래 들어가 후에 마법이라고 묘사할 수 있던 걸 봤어요. 그들은 바위가 헬륨 풍선처럼 움직이는 것을 본 걸 기억해냈어요. 노인은 성을 짓기 위해 혼자서 30톤의 돌을 옮기고 있었어요. 비록 자신이 일하는 걸 아무도 볼 수 없게 했지만 그걸 자랑스럽게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혼자서 돌성을 쌓고 있는지 물을 때마다 그는 "내가 피라미드의 비밀을 풀었어" 라고 간단히 대답했어요. 이 이야기는 에드워드 리드 스칼린의 고향인 라트비아에서 시작돼요. 에드워드는 1887년 1월 20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석공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마도 거기서 고대 건축 기술을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 에드는 병약한 소년으로 자라 절대로 많은 무게를 짊어지거나 무거운 신체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26살의 나이에 불행하고도 전환적인 사건이 에드의 운명을 결정지었어요. 그의 평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랑이 약혼을 깼고 슬픔에 잠긴 에드는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어요. 마침내 인생의 모험이 시작된 플로리다로 이사하기 전 그는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살았어요. 에드는 꿈에 그리던 집을 짓기 위한 적당한 장소를 찾는데 수년을 보냈어요. 그는 항상 좋은 농지를 거부했어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궁금해할 때마다 그는 미소만 지었어요. 마침내 에드가 자신의 땅을 샀을 때 친한 친구들은 그걸 끔찍하게 여겼어요. 땅이 기반함이었거든요. 경작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었죠. 하지만 에드가 건설하고자 하는 것에는 완벽해 보였어요. 에드의 친한 친구들은 종종 그를 별난 사람으로 묘사하곤 했어요. 왜 집을 짓고 싶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죠. "내 오랜 사랑을 위한 거야. 언젠가 그녀가 돌아올 거야." 그러고는 대화의 주제를 바꾸곤 했어요. 에드가 산호성을 완성하는데 약 30년이 걸렸고 그 모든 걸 혼자 다 했어요. 꼭 한밤중을 틈타서 일했고 절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완성된 산호성은 풀리지 않은 많은 미스테리를 담고 있어요. 당시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어린아이도 손가락 하나로 밀 수 있는 9톤의 높이 2m의 회전문을 통과해야 해요. 에드는 이 문을 너무 자랑스러워서 원래 그 장소를 락 게이트 파크라고 이름 지었어요. 에드가 죽은 후 훨씬 후에야 산호성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방문객들은 에드의 놀랍고 경이로운 건축물에 접근할 수 있어요. 탑, 신비로운 장식들, 가구들, 그리고 그네 세트들 모두 완전히 하나로 된 돌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돌들은 서로 겹쳐져 있는데 서로의 무게만을 사용하여 서로 얹어져 있고 믿거나 말거나 공원 전체를 통틀어 약 1100톤의 돌이 있어요.
오늘날 만약 에드의 거처를 방문한다면 여러분은 이 모든 걸 만들기 위해 에드가 사용한 간단한 도구들을 볼 수 있어요. 끌, 망치, 밧줄, 그리고 도르래를 말이죠. 그가 한 작업의 종류는 현대식 장비로도 힘든데 그것도 없이 했어요. 산호성의 주요 미스테리는 에드가 그걸 어떻게 해냈는지에 있어요. 에드 리드스칼린이 작업 중인 유일한 사진에는 나무 삼각대에 부착된 사슬 승강 장치의 간단한 지렛대 구조가 보여요. 이 삼각대는 작은 나무 상자가 위에 있는 오래된 전봇대로 만들어졌어요. 상자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물론 미스테리죠. 안타깝게도 에드는 일의 진실을 다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고 비밀을 가져갔어요. 그러나 모든 게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곳에서 생길 수 있었던 일을 둘러싼 많은 이론과 추측이 있기 때문이죠. 한 이론은 지구 표면 안에 지구 전체의 반중력 지점을 만들 수 있는 조화 격자가 있다고 해요. 산호성은 그런 곳에 지어졌다고 믿어져요. 이건 에드가 만족하는 땅을 찾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아마도 그가 찾고 있던 건 반중력을 실험할 수 있는 장소였을 거예요. 하지만 에드가 이 건축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은 무게와 지렛대의 법칙을 이해했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물론 피라미드 건설업자들의 비밀을 풀었다고도 했죠. 여러분은 비밀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할 거예요. 에드 본인에 따르면 그건 자력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심지어 그는 자기 전류라는 팜플렛을 출판했어요. 거기서 그는 모든 물체에는 자기 입자가 있고 사람은 그런 물체들 안에 그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해요. 이런 식으로 무거운 것을 물속에서 옮기는 것처럼 큰 힘 들이지 않고 물체들을 들어 올리고 움직일 수 있어요. 연구원들은 만약 에드 리드스칼린과 피라미드 건설업자들이 같은 기술을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기자의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데 현재 추정된 2만에서 10만 명 대신에 약 4,700명의 노동자들만 필요했을 거라고 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점점 더 미스테리해져요. 1920년대 후반 에드는 플로리다 시티의 산호성의 건설을 끝내고 있었어요. 그의 작품에 대한 소문이 마을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에드가 거주지 어딘가에 돈을 숨기고 있었다고 했어요. 어느 날 밤 한 무리의 남자들이 에드가 혼자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강탈하기 위해 성에 침입했어요. 그들은 돈을 찾지 못했고 다행히도 에드를 해치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 에드는 이 땅에서 이사가는 게 최선이라고 결정했어요. 물론 떠날 때 그는 칫솔보다 더 많은 걸 챙겨갔어요. 에드는 공원을 지었던 곳에서 10km 떨어진 다른 땅으로 산호성 전체를 옮기기로 했어요. 전설에 따르면 에드는 트럭 운전사를 고용했고 자기가 하려는 것에 대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는 운전사에게 혼자서 트럭에 짐을 싣고 아무 도움 없이 모든 바위를 옮기는 동안 시선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트럭에 짐을 싣고 에드와 그의 성은 현재까지 이 공원에 있는 플로리다 홈스테드로 이동했어요. 1986년 플로리다 대학의 엔지니어 그룹이 에드가 매우 자랑스러워했던 9톤의 회전문인 공원의 출입구를 위해 호출되었습니다. 그들은 20톤짜리 크레인을 포함한 많은 현대식 장비를 가지고 도착했어요. 엔지니어들이 문을 내렸을 때 에드가 회전문 하단에 이상한 원형 돌을 사용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이 프리스비 크기의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지 않고 9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그 바위를 플로리다 대학의 지질학부로 보냈지만 지질학자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바위와 일치하는 걸 찾을 수 없었다고 그냥 돌려주었어요. 그들은 돌의 기원을 알아낼 수 없었어요. 엔지니어들은 다른 기술들을 써서 9톤짜리 대문을 제자리에 다시 놓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에드가 원래 사용했던 기반함 없이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회전문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게이트 바위를 잘라내야 했고 에드가 단독으로 했던 걸 현대의 기술이 복제할 수 없다는 걸 증명했어요. 2011년으로 빨리 뛰어넘어서 다른 남자가 피라미드 건설자들과 에드 리드스칼린의 암호를 해독했다고 주장했어요. 미시건주 래피어 카운티의 은퇴한 건설 노동자인 월리 월링턴은 에드가 사용한 것과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건설할 수 있었어요.
월링턴은 미시건주에 자신만의 개인 스톤헨지를 지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는 수천 킬로그램의 콘크리트 블록을 옮기며 지렛대와 평형추와 같은 간단한 기계를 사용했다고 해요. 에드와는 달리 월링턴은 그의 기술을 대중과 공유했어요. 여러 동영상에서 아주 간단한 재료로 만든 영리한 공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 남자는 간단한 도구의 도움으로 헛간 전체를 다른 소유지로 옮겼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산호성을 지은 데 사용된 것과 같은 기술이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오늘날까지 산호성의 비밀은 풀리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이걸 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요.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일주일에 7일 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수천 명의 다른 일꾼들과 함께 수백만 개의 돌덩어리를 옮기면서 복잡한 체계에 따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식 건설 장비 같은 건 없어요. 에어컨도 없고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도 않아요. 밖이 너무 더워서 땅에서 달걀 후라이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피라미드를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가 마침내 완성되었고 여러분은 수천 명이 해낸 거대한 작업의 결과를 즐깁니다. 여러분은 시간 속에 얼어붙은 채 수만 년 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할 세계적인 가치의 거대한 문화 유적을 보고 있어요. 몇천 년이 흘렀어요. 21세기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우와, 인간이 이걸 지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네,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들은 그런 의심을 달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환상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피라미드를 만들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외부에서 보면 대피라미드는 돌로 된 큰 삼각형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무거운 블록들을 서로 위에 쌓기만 하면 됐을 거예요. 사실 피라미드의 디자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완벽해 보입니다. 피라미드는 200만 개 이상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블록들은 서로 매우 가깝게 놓여 있고 매우 고르게 되어 있어서 얇은 종이 한 장도 그 틈에 끼울 수 없을 정도예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집트 피라미드를 짓는 데 사용된 정확한 기술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 유명한 것 중 하나는 기자의 대피라미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거대한 건축물은 한 가지 큰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관석이 있어야 합니다. 관석은 삼각형 모양의 돌 블록이고 큰 피라미드 위에 올려진 작은 피라미드예요. 그것은 방첨탑이라고도 불립니다. 고대 이집트의 건축가들은 그것을 화강암과 석회암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덮었어요. 기자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피라미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기록이나 오래된 그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삼각형을 가진 또 하나의 고대 이집트 건축물이 있어요. 바로 레드 피라미드예요. 그것은 대피라미드보다 먼저 지어졌고 그것의 관석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요. 고고학자들은 그것을 발견했고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대피라미드의 관석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답이 없는 미스테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도둑들이 꼭대기에서 그것을 훔쳤다고 확신합니다. 그냥 올라가서 작은 피라미드를 밀어버렸을지도 모르죠. 그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관석은 아마도 피라미드에서 가장 가치 있는 요소였을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관석의 정확한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황금으로 덮인 이 봉우리가 파라오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믿고 있어요. 관석은 밤의 달빛을 반사하고 그 주변의 모든 공간을 비추었습니다. 낮 동안 관석은 빛나는 표면으로 햇빛을 반사했어요. 그것을 멀리서도 알아차릴 수 있었죠.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길을 잃은 여행자들을 위한 일종의 안내자였습니다. 피라미드의 다른 모든 돌덩어리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반짝이도록 닦았어요. 과거에 관석은 심지어 빛이 나고 빛을 반사했어요. 비록 작은 빛처럼 보였지만 우주에서도 빛나는 피라미드를 볼 수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바람, 모래 폭풍, 비가 피라미드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피라미드를 잘 관리했더라면 피라미드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온 피라미드나 라스베가스의 피라미드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피라미드의 원래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을 거예요. 일부 고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관석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피라미드 전체에 고르게 분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아무도 이집트인들이 왜 이런 기술을 필요로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피라미드가 고대의 에너지 체계라는 이론이 있어요. 파라오는 이 에너지를 21세기의 모든 업적보다 더 발전된 몇몇 독특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삼각형 모양은 전자기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이상적이었어요. 이론적으로 태양 복사나 전자기력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축적되어 안쪽 방을 채우고 벽을 타고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약간의 표면 왜곡이라도 흐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사이에 바늘이나 면도날을 끼울 수 없도록 블록을 설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석회암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이론을 믿고 있어요. 이 재료는 내부에 에너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화강암 퇴적물을 만들어서 공기 이온화, 즉 전하를 생성했습니다. 또한 피라미드 아래로 수로를 파서 전기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 최고의 전도체인 금 관석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훌륭한 발전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비슷한 기술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모두 이론입니다. 만약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면 인류는 오늘날 이 기술을 사용했을 거예요. 몇몇 고대 기록에는 금속 산업, 화학, 공학, 물리학, 수학, 천문학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다양한 문화에서의 기술 발전의 세부 단계를 알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과학자, 역사학자, 인류학자들은 모든 현대장치의 진화를 추적할 수 있어요. 만약 고대 시대의 기술적 발명품이 만들어졌다면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도 고대의 모든 업적은 지구상의 대재앙에 의해 지워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5000년 후에 사람들이 노트북을 발굴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마도 그게 어떤 종류의 장치인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미스테리에 둘러싸인 또 하나의 이집트 경이로움은 스핑크스의 조각상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약 4500년 전에 하나의 거대한 석회암 조각으로 스핑크스를 조각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정확한 건축 날짜와 누가 그것을 지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색깔로 스핑크스를 칠했기 때문에 오랜 옛날에는 훨씬 더 밝고 생생한 모습이었어요. 대피라미드처럼 빛났어요. 어쨌든 시간은 스핑크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이집트인들은 그것을 호레 마케트라고 불렀어요. 그리스인들은 그것이 지어진 지 약 수백 년 후에 스핑크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스핑크스는 이집트의 통치자들의 위대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파라오의 무덤과 그 무덤으로 통하는 길을 지키는 상징적인 감시자의 기능을 수행했어요. 고고학자들이 스핑크스 아래에서 많은 비밀 입구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버전은 사실적으로 들립니다. 아마도 이 방들과 복잡한 터널은 보물이 있는 지하홀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보물이 항상 금과 보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설과 이론에 따르면 스핑크스는 모든 인류의 지식을 보관하는 기록의 전당을 지킨다고 합니다. 고대 신화 속 국가 아틀란티스에 대한 정보가 그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스핑크스의 내부 감옥에 대한 많은 상세한 지도를 찾을 수 있어요. 지도는 동상 아래 12층 깊이의 구조물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금, 지식이 담긴 두루마리, 그리고 다양한 고대 유물로 가득 찬 작은 도시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지도를 믿지 마세요. 이것은 단지 이론일 뿐이에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스핑크스에 대해 많은 이상하고 흥미로운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지하 깊은 곳에서 끔찍한 것을 깨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연구를 두려워해요. 따라서 발굴을 수행하는 것은 대부분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입니다. 1998년 과학자들은 스핑크스의 아래 빈방으로 이어지는 이상한 터널을 발견했어요. 과거에 몇몇 사람들이 터널을 통해 그곳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모든 보물을 가져갔을 거예요. 한 전설에 따르면 스핑크스의 밑에 강력한 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술은 전 세계를 바꿀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그것이 지구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파라오의 무덤에 있는 화강암 벽에 알려지지 않은 기술의 증거가 그려져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아마도 이 그림과 상징은 고대 이집트의 신화와 전설을 말해주고 있을 거예요. 이집트의 상징과 그림이 고대 기술을 사용하는 상세한 설명서는 아닐까요? 만약 그 당시에 살았던 지역 주민들이 미래의 사람들은 스스로 에너지를 얻을 수 없을 테니까 자세한 지시사항을 남기자 라고 했다면요? 어쨌든 많은 수수께끼와 이론들이 있어요. 사실 답을 찾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지하홀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발굴은 전체 스핑크스의 구조를 망칠 수 있어요. 터널 안에 있는 사람은 길을 잃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 지역을 스캔하고 그 상세한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발명할 수 있다면 좋을 거예요. 대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군주 쿠프의 마지막 안식처로 만들어졌어요. 전설에 따르면 프랑스 지도자 나폴레옹은 대피라미드에 들어갔다가 충격받아 엄청 창백한 모습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는 절대로 안에서 뭘 봤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건 나폴레옹의 남은 여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져요. 나폴레옹이 피라미드에 들어갔을 때 엄청 좁은 올라가는 통로를 걸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대회랑이라고 알려진 다른 통로를 통과했을 거예요. 이 복도는 이전 복도보다 천장이 훨씬 더 높았을 거고 자갈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가 늘어선 피라미드의 중심부인 왕의 묘실에 도착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웅장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훨씬 후에야 피라미드의 매장실을 장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곳의 벽을 장식하고 있는 상형 문자는 없어요. 피라미드 깊숙한 곳에 있는 파라오의 무덤도 금 덩어리부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까지 보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오래전에 이미 약탈당했겠죠. 아마 그곳에 남겨졌을 유일한 물건은 한때 왕의 미라를 담고 있었을 거대한 석관이었을 거예요. 또 나폴레옹은 왕비의 묘실을 지나쳐야만 했겠죠. 하지만 이 방에는 여왕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피라미드는 보통 한 사람만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신비한 터널이 있어요. 오늘날까지 아무도 이 터널이 지어진 목적에 대해 확신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마주쳤을 불가사의하고 섬뜩한 것은 그뿐만이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피라미드에 고대 저주를 남긴 파라오의 이야기는 훨씬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많은 피라미드들 외부엔 평화를 방해하고 진입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알려주는 경고문이 써져 있어요. 우린 나폴레옹이 대피라미드에서 뭘 보고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린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무엇이 발견됐는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투탕카멘은 왕위에 올랐을 때 겨우 8, 9살이었던 고대 이집트 파라오였어요. 그는 1922년 그의 무덤이 거의 온전하게 발견되었을 때 문화적 현상이 되었죠. 투탕카멘의 피라미드는 이집트에 있는 지금의 룩소르 테베에 있는 왕가의 계곡에 자리 잡고 있어요. 대피라미드와 달리 투탕카멘의 무덤은 아름다운 벽 장식으로 덮여 있었어요. 벽에는 그가 지하 세계를 통해 어떻게 사후 세계로 여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이집트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여행을 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걸 도와주기 위한 물건과 그림으로 무덤을 채워 넣었었죠. 벽에 주문이 그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다음 왕국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여정은 꽤 오래 걸릴 것이고 그런 이유로 고대 이집트인들 피라미드를 음식들로 채워 넣었었죠. 투탕카멘의 피라미드는 과일 바구니 8개로 가득 차 있죠. 심지어 그곳에서 진저브레드 과일이라고 불리는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그 방은 가구들, 조각상들, 옷들, 지팡이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로 가득했었어요. 피라미드는 많은 옷과 값비싼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조상들이 저승으로 스타일리시하게 여행 가기를 원했죠. 그들은 투탕카멘의 마지막 안식처에 최고 품질로 50개가 넘는 옷을 함께 넣어두었어요. 튜닉, 스카프, 장갑, 머리 장식 그리고 엄청난 양의 보석이 있었어요. 팔찌, 펜던트, 목걸이, 반지 그리고 보호를 위한 풍뎅이들 모두가 안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모든 각각이 금이나 귀중한 보석으로 만들어졌었죠. 또 이집트의 뜨거운 태양 아래 오래된 파라오를 시원하게 해줄 타조 깃털로 만든 부채도 있었어요. 하지만 피라미드 내부의 온도는 사실 20도를 넘어가지 않았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오늘날 우리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시원한 에어컨 시스템을 개발했던 거예요. 투탕카멘의 피라미드는 또한 그의 여행을 돕기 위해 흑단, 상아, 은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진 130개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또 그가 걷는 게 실증이 났을 때를 대비해 3대의 전차가 숨겨져 있었어요. 또 11개의 보트 패드를 안에 넣었지만 배는 보이지 않았어요. 피라미드엔 파라오가 가장 좋아하는 향과 향수가 뿌려졌을 거예요. 투탕카멘의 피라미드를 발굴했을 때 이미 고대에 독을 당했다는 게 금방 분명해졌어요. 문에 손상이 가 있었고 빈 항아리에 기름이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가 투탕카멘 왕을 위해 남겨놓았던 금과 향수 그리고 오일을 가져가려고 피라미드를 습격한 것처럼 보였죠. 한 병에 코코넛 오일과 유향으로 만든 향수가 약간 남아 있었어요. 파라오 투탕카멘은 보드게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의 피라미드에는 상아색 세네트 여행 세트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는 모르지만 고대 이집트 버전의 백게먼 게임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게 목표인 2인용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투탕카멘의 미라가 누구랑 놀려고 했던 건진 모르겠네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 눈엔 이상해 보일 수 있는 의식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때 눈썹을 밀곤 했어요. 그러니 피라미드 안에 정말 이상한 것들을 넣어도 그 당시엔 당연했었겠죠. 고고학자들은 피라미드에서 4,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미라로 만들어진 고양이와 딱정벌레 컬렉션을 발견했어요. 이 컬렉션은 카이로 남쪽에 있는 사카라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되었어요. 또 안에서 많은 화장도구와 거울들을 발견했어요. 고대 이집트 시대의 남성과 여성 모두 자랑스럽게 화장을 했어요. 가장 인기 있는 화장품은 아이라이너였어요. 로제타 스톤은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최고의 발견 중 하나였죠. 이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그의 팀이 발견했습니다. 로제타 스톤은 기원전 1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검은 화강암 바위예요. 이건 그리스어 민용 문자, 상형 문자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1822년에 이것이 번역되었을 때 우린 처음으로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얻었죠. 1903년에 발견된 하셉수트 여왕의 미라에 발견되면서 이집트인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영원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후계자 투트모세 3세는 여왕의 통치에 대한 대부분의 증거를 없애버렸고 결국 우린 이집트 최초의 위대한 여성 지도자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하셉수트 여왕은 이제 이집트의 몇 안 되는 가장 유명한 여성 파라오 중 한 명이 된 거죠. 파라오 쿠푸는 심지어 피라미드 안에 완전한 보트를 갖고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은 기자의 피라미드 근처에서 1200개 이상의 거대한 보트 조각들을 발견했어요. 배를 다시 조립했더니 무려 45m나 되었었죠. 그건 아마도 신 라와 함께 부활한 왕을 실어 나르도록 고안된 태양배였을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기자의 피라미드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6개는 공중정원, 로도스의 거상, 아르테미스 신전, 마솔레움,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그리고 제우스 신상이죠. 또 이 피라미드는 3,8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건축물이었으며 이집트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죠. 그건 무려 230만 개의 석회암 덩어리가 들어갔고 어떤 건 무게가 80톤이나 나갔어요. 10만 명의 굉장히 많은 노동자와 23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죠. 원래 높이는 엄청나게 높은 147m였죠. 2017년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피라미드에 대해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적어도 30m 길이에 숨겨진 빈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 빈 공간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안에는 사실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 이상한 빈 공간은 1800년대 이후 4500년 된 피라미드 내부에서 발견된 최초의 내부 구조물이에요. 과학자들은 거대한 구멍을 감지하기 위해 우주 광선을 사용했지만 아직도 오늘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짓는데 많은 신경을 썼으며 모든 것들이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견고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벽돌이 떨어져서 생긴 구멍은 아니에요. 많은 피라미드에는 우샤브티라고 불리는 작은 모형 조각상들도 들어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수행원들을 대표해요. 사람들은 이 모형 조각들이 파라오를 섬기기 위해 사후 세계에 살아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진짜로 이 안에 들어맞는다는 게 놀라워요. 구조물 안에는 사실 큰 공간이 없고 대부분 바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의 5,000년 전으로 갑니다. 여러분을 고대 이집트로 데려갈 거예요. 기원전 25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거 아세요? 기자의 피라미드 건설이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은 대성당과 초고층 빌딩을 짓는 법을 배웠지만 최근에서야 이 거대한 빌딩들이 등장했죠. 이 피라미드가 어떻게 5,000년 전에 세워졌는지는 현대 과학자들에게도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이러니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거겠죠. 또한 그중 가장 오래되었고 21세기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유일한 세계 불가사이기도 하죠. 오늘날 측정 기준으로 봐도 그렇게 큰 규모의 건축물을 만들려면 많은 협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자 피라미드가 최초의 피라미드는 아니었어요. 계단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첫 번째 피라미드는 기원전 2630년 조세르 왕을 위해 기자의 첫 피라미드가 지어지기 약 80년 전에 건축되었어요. 특별하게 지을 의도는 없었지만 결국 꽤 인상적인 건축물이 되었죠. 이건 6층의 돌로 된 피라미드였어요. 높이는 19층 건물만 한 62m였으며 그 당시 현존하는 것 중 가장 높은 건물이었죠. 하지만 그냥 피라미드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뜰을 포함한 건물 전체 단지로 둘러싸여 있었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람들이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모두들, 특히 왕들은 그것에 대비하는 필요한 모든 걸 확실하게 갖추고 싶어 했죠. 그래서 피라미드 단지에는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많은 물건들이 완벽하게 공급되어 있었어요. 그 단지에는 피라미드와 일종의 궁전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 건물엔 왕이 사랑하고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예를 들어 가구, 음식, 금그릇 등이요. 조세르 왕 이후 피라미드를 짓는 것은 흔한 관습이 되었어요. 하지만 많은 피라미드가 완성되지 못했어요. 하나를 짓는데 보통 20년이 걸리는데 많은 왕들이 그것보다 훨씬 짧게 지배를 했었죠. 전체적으로 100개가 넘는 피라미드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는 기자의 대피라미드죠.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것은 기원전 2550년경 파라오 쿠프르 위에 지어졌어요. 처음엔 그것의 높이는 40층 건물 높이만큼이나 높은 147m였어요. 두 번째 피라미드는 기원전 2520년경 쿠프 왕의 아들인 파라오 카프레를 위해 지어졌어요. 원래는 144m의 높이로 약간 더 작아요. 39층 건물 높이죠. 여기가 유명한 스핑크스 동상이 있는 피라미드예요.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인간의 머리를 하고 있죠. 이건 중요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졌어요. 파라오 카프레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해돋이를 바라보며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죠. 스핑크스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조각상 중 하나예요. 원래 색이 붉었고 코가 있었어요. 귀에 붉은 색소의 흔적을 여전히 볼 수 있지만 정확히 언제 코가 사라졌는진 아무도 몰라요. 한동안 스핑크스는 어깨까지 모래로 덮여 땅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다행히도 1800년대 초에 160명으로 이뤄진 팀을 이끄는 한 모험가가 그걸 발굴했어요. 기자의 세 번째 피라미드는 2배 이상 짧은 가장 작은 피라미드예요. 원래는 높이가 66m였는데 이건 약 20층 건물 높이예요. 기원전 2490년에 지어진 이 피라미드는 카프레의 아들 멘카우레를 위한 피라미드였어요. 피라미드는 나침판의 방위와 일직선이 되도록 설계되었고 피라미드의 옆면은 태양광선을 상징해요. 하지만 그 당시엔 나침판이 없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걸 스스로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그 방향을 알아냈어요. 피라미드를 정렬하기 위해 그들은 2개의 별자리를 이용했죠. 원래 피라미드는 매끄러운 흰색 석회암으로 덮여 있었고 태양을 반사시키기 위해 꼭대기가 금과 은으로 되어 있었어요. 후에 흰 석회암은 다른 건물들에 사용하기 위해 다른 왕들에 의해 떼어내졌죠. 과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첫 번째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 약 230만 개의 석재를 사용했을 거라고 추정했어요. 각각의 사각 석재는 무게가 1톤이 넘었어요. 코뿔소의 무게만한 거였죠. 어떤 석재는 더 커서 코끼리만큼 무거웠어요. 4,500만 년 전만 해도 이 건물을 짓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현대식 장비가 없었어요. 기계도 바퀴도 심지어 강철도 없었죠. 이들이 쓸 수 있는 유일한 금속은 구리였어요.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피라미드를 지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해요. 이걸 해명해줄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집트인들이 이걸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고의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피라미드를 지었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건축업자들은 매우 숙련된 일꾼들이었고 많은 음식과 보수를 받았어요. 고고학자들은 그 건축가들이 근처의 임시 도시에 살았으며 강력한 지도자가 있는
고도로 조직된 공동체였을 거라고 주장해요. 과학자들은 피라미드 단지마다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일을 했으며 각각의 피라미드를 짓는데 약 20년이 걸렸다고 해요. 아마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을 겁니다. 그 건설 현장은 자원이 풍부했고 음식과 필수품들은 이집트의 모든 지역에서 기부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돌들을 자르고 운반하고 조립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해요. 이론들 중 하나가 그 돌들이 나일강 하류에서 배로 운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걸 공사 현장으로 옮겨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선 아마 나무 썰매를 이용했을 거예요. 그걸 끄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적당한 양의 물이 섞인 모래는 매우 매끄러워져서 무게가 1톤이나 나가는 바위가 있어도 10명이서 썰매를 아주 쉽게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점 하나는 돌들을 들어올려 제자리에 놓아야 하는 것이었죠. 고고학자들은 피라미드가 지어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사로의 시스템의 잔해를 발견했어요. 아마도 이집트인들은 거대한 돌덩이를 움직이고 잡아당기는 독특한 시스템을 설계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가장 일반적인 의견은 피라미드 주변에 덩어리를 옮기는 걸 돕는 여러 개의 경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피라미드가 높아지면서 경사로도 따라 높아졌죠. 고고학자들은 사람들이 모래 경사면 중앙에서 나무 썰매 위에 돌을 끌어당기면서 계단을 올라갔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지 여러 선택사항 중 하나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경사로가 피라미드를 따라서 나 있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경사로가 피라미드 안에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을 거며 고대 이집트인들이 원했던 것처럼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거예요. 놀랍게도 피라미드 안에는 별게 없어요. 대부분은 열린 공간이 거의 없는 단단한 돌이에요. 하지만 기자의 피라미드 중 가장 큰 피라미드 안을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죠. 입구엔 내려가는 계단과 올라가는 계단 두 개가 있어요. 내려가는 계단은 여러분을 지하에 위치한 방으로 안내하죠. 거기에 파라오가 있는 곳이지만 쿠프는 더 높은 곳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엔 없어요. 지하실은 부분적으로 미완성 상태예요. 쿠프의 석관이 있는 방은 왕의 묘실이라고 불려요. 위층에 있고 높고 긴 대회랑을 통해서 가야 해요. 왕의 묘실 아래에는 왕비의 묘실이라고 불리는 방이 있어요. 하지만 왕비는 없으며 아무도 그 묘실이 왜 그렇게 불리는지도 몰라요. 안타깝게도 이 묘실 중 어느 것에도 벽에 상형 문자가 없어요. 텅 비어있죠. 만약 그걸 보고 싶다면 장식이 되어 있는 다른 방으로 가야 해요. 이 예술 작품들은 고대 이집트의 문화와 일상을 묘사한 것들이에요. 이 문체들은 연구원들이 그들의 언어와 문법을 연구할 수 있게 해주죠. 안타깝게도 한때 피라미드 안에 있던 보물들은 오래전에 도둑맞았어요. 그 묘실에는 그 목적을 알 수 없는 몇 개의 터널이 있어요. 피라미드 안에는 많은 터널과 통로들이 있어요. 많은 방과 갱도와 비밀 통로들이 있죠. 과학자들은 그 통로를 이미 몇십 년간 카메라를 장착한 작은 로봇들을 보냈었고 로봇들이 약간 위층에 있는 벽에 상형 문자가 있는 다른 방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도 피라미드의 대부분은 아직 미지의 상태로 남아있고 피라미드의 소위 건축 계획도 알 수 없죠. 이집트인들은 정말 이미 4,500년 동안 아무도 풀 수 없는 신비를 만들어냈어요. 최근 과학자들은 피라미드의 좁고 신비한 터널에 들어가지 않고 피라미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기 시작하고 있어요. 페루 남부의 사막 상공을 비행하다 보면 녹슨 붉은색 배경에 흰색 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직선, 직사각형, 삼각형, 소용돌이 등 선명한 도형을 볼 수 있죠. 마치 거대한 그림의 일부인 것 같아요. 원숭이, 고래, 콘도르, 벌새 등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선은 2000여 년 전 나스카 문화권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막의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 덕분에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나스카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나스카 사람들은 나스카 라인을 만들기 위해 자갈의 최상층을 제거하고 땅 밑의 흙을 드러냈어요. 흙의 색이 젓갈색에서 황회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선은 항상 다르게 보여요. 선의 제작자는 작은 규모의 모형으로 시작해서 비율을 높여 본격적인 디자인을 만든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1920년대에 나스카 라인이 처음 발견된 이래로 나스카 라인의 의미를 해독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스카 라인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사실 훨씬 이전인 16세기 페루 연대기에서 사막의 흔적 표시로 묘사된 거였어요. 지상에서는 성과 그 상징성을 실제로 연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30년대에 상업용 비행기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미국의 폴 코속 교수는 이 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가 선을 올려다봤을 때 그 선은 지는 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동지 다음 날에 일어난 일이었고 과학자는 이 선이 세계에서 가장 큰 천문학책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독일의 과학자 마리아 라이셰는 상형 문자가 달력 역할을 하며 일종의 천문학적 목적이 있다는 이론을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선 연구에 바쳤고 선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어요. 또한 그녀는 원치 않는 방문객으로부터 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과 가까운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던 1970년대에 미국 연구원들은 천문학 관련 이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년에 20분 정도만 비가 내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인 나스카에서 물은 진정한 보물이며 직선과 사다리꼴은 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죠. 물을 얻고 농작물을 더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조직한 의식을 위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데스 지역의 동물 이미지도 물과 관련이 있어요. 거미는 비의 징조로, 벌새는 다산의 상징으로, 아마존에 서식하는 원숭이는 풍부한 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최근 몇 년 동안 나스카 라인은 야마가타 대학의 고고학자들의 연구 장소가 됐어요. 이들은 고해상도 항공사진과 드론을 사용해서 지형도를 발견하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지금까지 총 358개의 지형도를 확인했고 2022년에만 168개의 지형도를 확인했는데요.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전 3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인간, 낙타, 새, 범고래, 고양이, 뱀의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일부 이미지의 길이는 3에서 6m 정도라 이전에는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해요. 이에 비해 가장 큰 지형도는 가로 길이가 약 365m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와 비슷합니다. 연구원들은 나스카 라인이 사막에서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사용됐다고 믿어요. 선형선은 계곡에서 계곡으로 가는 방향을 가리켰어요. 경사면에 그려진 것은 정착지 사이의 고대 경로를 따라 그려진 것으로 보여요. 과학자들은 이제 지역 문자의 분포에 따라 패턴을 찾을 계획이에요. 그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분석해요. 인공지능은 사막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을 생성하고 연구팀은 그 디자인이 실제로 나스카 라인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페루의 지역 문양은 워싱턴 기념탑보다 약간 더 큰 촛대입니다. 파라카스 반도의 해변 언덕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연구원들은 인근 유물을 분석해서 촛대의 대략적인 연대를 알아냈어요. 기원전 2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은 모래 깊숙이 새겨져 있어요. 결코 촛대처럼 보이도록 의도된 게 아니고요. 한 설에 따르면 잉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삼지창을 담게 그렸다고 해요. 또 다른 유명한 설은 선원들이 항해용 등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미시시피 강에 있는 에피지 마운드 국립기념물에는 195개의 아메리카 원주민 고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원뿔형이고 새, 사슴, 거북이, 곰, 표범처럼 생긴 것도 몇 개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고분들이 기원전 45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미지들은 다소 더 젊다고 해요. 고분을 조사한 결과 구리, 뼈, 석기 도구가 일부 발견됐어요. 건설자들의 후손들은 이 고분이 의식 장소로 사용됐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일부 역사가들은 이 고분이 천상의 사건이나 영토를 표시하는 데 사용됐을 수도 있다고 믿어요.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 인근 지역에는 땅에 새겨진 거대한 이미지인 인타글리오가 300개도 넘게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콜로라도강 서쪽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블라이스 인타글리오예요. 블라이스 자이언츠는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6개의 인물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이미지가 450년에서 2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현지 모아비 부족에 따르면 생명의 창조자 무스타모의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동물 조각상에는 그의 조력자 역할을 한 퓨마가 그려져 있는데 가장 큰 조각상은 피사의 사탑과 거의 맞먹는 높이예요. 인타글리오의 제작자들은 사막의 어두운 바위를 긁어내서 밝은 흙이 드러날 때까지 깎아내야 했어요. 지상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이르러 그 위를 비행하던 조종사가 우연히 내려다봤을 때서야 발견됐어요. 여전히 거인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은 북쪽에 있는 약 260개의 토석으로 이루어진 나스카 라인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스텝 지오글리프는 사각형, 십자가, 원, 세 갈래로 갈라진 디자인 등 다양한 기하학적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지 제작자는 흙, 바위, 목재와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땅에서 만들었습니다. 2007년 한 지역 경제학자가 구글어스를 검색하던 중 이 지형도를 처음 발견했는데 고고학자들은 이 구조물이 8,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누가 왜 만들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한 가설에 따르면 이 선들이 태양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이 선들이 페루에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됐다는 점에서 나사는 이 발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대초원 암각화의 사진을 찍어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 선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사실은 선들이 얼마나 거대한지인데요. 가장 큰 선 중 하나는 항공모함만큼이나 긴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은 석기 시대의 유목민 부족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런 고급 도구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고고학자들은 오래전 조상들의 능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걸요? 복잡한 프로젝트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조직해서 함께 작업하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영국 옥스퍼드셔의 푸른 언덕 위에 있는 백마는 현대 미술 작품으로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오래된 지형 문양 중 하나입니다.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사이에 만들어졌고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분필로 깎은 언덕 그림이죠. 누가 만들었든 간에 잔디를 제거해야만 토양의 백악질 부분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예술 작품이 왜 만들어졌는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다산의 상징이거나 영토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어요. 항공사진은 토양으로 인해 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했음을 증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큰 말 모양이 드러나는 데는 몇 세기가 걸렸어요. 때는 2160년입니다. 장소요 태평양입니다. 일본 앞바다예요. 바다는 잔잔해 보입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요. 지금 해저에는 금이 가고 있어요. 쾅! 지구가 열리고 마그마가 뿜어져 나옵니다. 해저의 균열이 지진을 유발하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바다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제 중력이 개입될 거예요. 중력이 물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점점 더 빨리 움직이게 합니다. 쓰나미예요. 고층 건물만큼 높은 파도가 시속 800km로 도쿄를 향해 치닫습니다. 수백만 톤의 물이에요. 사진을 찍는 것은 멋진 일이겠지만 지금 자연의 힘에 감탄할 시간이 없습니다. 쓰나미가 도쿄만을 덮치려고 해요. 쓰나미는 해안으로 덮쳐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구조물인 도쿄 피라미드 메트로폴리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높이는 2km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5배 높이죠. 콜로라도 덴버의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 건물에서 살고 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도쿄 피라미드 메트로폴리스 TPM은 한 번에 75만 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 구조물은 충격을 견디는데 쓰나미 에너지 대부분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엔 공학기술이 자연에 맞서 이겼어요. TPM은 1804년에 설립된 시미즈 사회에 건설되었습니다. 피라미드는 가장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제 말을 못 믿겠다면 이집트에 있는 기자의 피라미드를 보세요. 4500년을 견뎌냈고 아직도 여전히 튼튼한 모습입니다. TPM은 물 위에 지어졌고 204개의 개별 피라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포도송이가 층층이 쌓여있는 것처럼 보여요. 총 8층으로요. 하지만 각 포도알 하나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크기입니다. TPM은 사실 속이 비어있습니다. 이것이 태풍과 쓰나미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식이죠. 바람과 파도를 정면으로 맞서진 못하지만 모든 에너지가 그것을 통과하도록 합니다. 로봇과 자율 제어 시스템이 이곳을 운영합니다. 태양, 바람 그리고 파도 에너지로 작동합니다. 피라미드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모두 약 137km에 이릅니다.
모든 것이 통로로 연결되고 AI가 유지하며 항상 피라미드 A에서 피라미드 B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아줍니다. TPM은 분명히 미래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기술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원래 기술자들은 해저에 판 36개의 기둥에 피라미드를 설치할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그 크기의 피라미드를 철과 콘크리트로 만든다면 자체 부하 압력만 해도 5천만 톤에 달할 거예요. TPM은 자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바다로 가라앉을 거예요. 콘크리트보다 1000배 더 가볍고 강철보다 더 강한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래지향적인 물질은 무엇일까요? 이 옛날 자동차를 보세요. 이 자동차는 내연기관을 가진 지구상 최초의 자동차입니다. 1885년 도로에 등장했어요. 이건 인간이 우주로 쏘아 올린 최초의 인공위성입니다. 최초의 말없는 마차였던 자동차에서 우주로 향한 첫 번째 비행까지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TPM은 그렇게 황당무계한 게 아닙니다.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해결책은 탄소이고 이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연필심에도 또 왕관이나 반지 혹은 공업용 드릴의 다이아몬드에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반 탄소가 아니라 그래핀이 필요합니다. 그래핀은 우리가 나노튜브를 만들 수 있는 탄소의 한 종류입니다.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더 얇지만 강철보다 400배나 더 강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볍다는 점입니다. 나노튜브는 화학물질, 산소 또는 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TPM이 이상적이죠. 쉽게 말해서 절대 녹이 슬지 않을 거란 의미예요. 시미지사는 달에 있는 발전소, 수중도시, 사하라 사막을 거대한 오아시스로 변화시키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를 바꾸려는 건 그들뿐이 아니에요. 네덜란드는 뉴저지주 2개 면적의 크기이며 그중 약 30%가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물로부터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네덜란드인들은 댐을 많이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댐은 그저 방어용일 뿐입니다. 1986년 그들은 반격을 결심했고 바다에서 육지의 일부를 되찾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댐은 길이가 30km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늘 호수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 댐이 이를 마무리했습니다. 42년간의 노력 끝에 네덜란드는 로스앤젤레스보다 더 큰 완전히 새로운 지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일을 해왔어요. 홍콩, 필리핀, 이탈리아에서요. 물을 상대로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땅이 있는 육지에 건축물을 짓는 건 어떨까요? 나사의 화성 임무 이전에 역사상 가장 비싼 프로젝트는 미국의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 건설이었습니다. 그걸 끝내는 데는 약 35년이 걸렸습니다. 오늘날의 돈으로 약 600조 원이 들어갔어요. 그 돈으로 7만 4천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도로를 만들었죠. 이건 거의 지구 2바퀴에 해당합니다. 미국에는 2억 7천만 대 이상의 차량이 있는데 일본, 브라질, 인도 그리고 독일의 차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순전히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로마의 도로는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가 등장하기 2000년 전 로마인들은 8만 킬로미터의 거대한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그 도로는 아일랜드를 이집트와 또 터키를 스페인과 연결시켰습니다. 도로는 꽤 안전했는데 여행자들은 호텔에 머물거나 카페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낼 수 있었어요.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입니다. 세계의 바다, 강, 호수는 생명체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의 목록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80개국에서 온 2,700명의 과학자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비용은 약 7천억 원입니다. 그 과학자들은 오래되고 새로운 종을 찾는 데 10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시도된 것 중 가장 큰 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약 6천여 종의 물고기, 오징어, 그리고 해조류를 발견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거대합니다. 2만 900km에 걸친 벽, 천연장벽, 측면 트렌치입니다. 알래스카에서 호주까지의 거리에 약 2배에 달하죠. 트럭도 불도저도 전기도 없이 2000년에 걸쳐 만리장성을 건설했습니다. 순전히 사람의 힘만으로요. 현대 중국은 건설 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중국은 미국이 지금까지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건설에 사용했는데 엄청난 양이죠. 도로, 도시, 공항 등 모든 것이 거대합니다. 삼협댐은 현대의 만리장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길이 2.3km 이상, 높이 180m. 후버댐보다 3배 더 많은 콘크리트와 강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가장 큰 콘크리트 구조이고 약 40조 원이 들었어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댐 건설로 인해 짐을 싸서 이주해야 했어요. 스위스에는 지구에서 가장 길고 깊은 철도 터널이 있습니다. 눈 덮인 알프스 아래의 건설업자들은 56km의 터널을 팠습니다. 매일 200대의 화물열차와 여객열차들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터널을 만들기 위해 파낸 바위의 양은 피라미드 5개와 맞먹습니다. 모두 합해서 약 15조 원이 소요되었어요. 이집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신 도시 중 하나를 짓고 있어요. 도시는 싱가포르만 한 크기에 600만 명의 운 좋은 사람들이 살게 될 거예요. 아파트, 정부 청사, 오락시설, 심지어 오페라하우스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센트럴파크를 누군가의 뒷마당처럼 보이게 할 공원도요. 완공되면 이집트의 새로운 수도가 될 것입니다. 왜 새로운 수도를 만드냐고요? 2050년이 되면 카이로 인구는 약 4천만 명이 될 거예요. 새로운 도시가 하나 이상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달로 가는 첫 비행에는 오늘날의 돈으로 약 300조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가격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 회사는 2050년까지 인구 100만의 화성 식민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일단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여러분은 1억 원이면 화성행 티켓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과학 프로젝트는 단연코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2대의 보잉 747기와 같은 무게로 시속 28,163km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통과합니다. 그건 거의 초당 8km의 속력이에요. 우주정거장은 하루에 지구를 16바퀴 도는데 비용이 상당합니다. 다행히도 많은 나라들이 이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히 은하계를 통틀어 가장 비싼 룸 서비스예요. 지구에서 우주정거장까지 물 한 병을 배달하는 데는 1,000만 원이 듭니다. 그 정도 가격이라면 탄산수인지 생수인지 확실히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짐을 챙겨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도시로 떠나보세요. 파리, 사랑의 도시, 눈부신 빛의 도시, 또는 어떤 애칭도 좋아요. 우리의 목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대해 최대한 많은 비밀을 밝혀내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여행책 잘 챙기시고 즐겁게 다녀오세요. 루브르 박물관은 처음 방문한다면 큰 인상을 남길 거예요. 전통적인 프랑스 르네상스 건축 양식에 루브르 피라미드 같은 현대적인 요소가 어우러져 있죠. 여기가 오늘의 첫 번째 방문지예요.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려면 루브르 박물관 안뜰에 있는 거대한 유리 피라미드를 통과하면 돼요. 이 피라미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면 여기서 잠시 멈춰서 피라미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루브르 피라미드가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루브르 박물관의 본관, 일명 루브르 궁전은 11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기 전에는 이곳은 성이었어요. 해자와 지하 감옥으로 가득하고 용은 실존하지 않으니까요. 안타깝게도요. 어쨌든 이 궁전은 프랑스 왕 필립 2세의 의뢰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박물관 지하에서 중세 루브르 박물관의 일부를 볼 수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이 박물관이 된 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1793년 프랑스 혁명 이후 국가는 이 건물을 프랑스의 귀중한 예술품 컬렉션을 전시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죠. 유리 피라미드에 대한 아이디어는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떠올랐어요. 당시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은 루브르 박물관의 대대적인 개보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랜드 루브르라고 불렸고 방문객을 위한 새로운 입구를 건설하는 것이 포함됐죠. 80년대에는 이미 연간 수백만 명의 관람객이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구가 종종 혼잡해지곤 했는데요. 그때 외국인 건축가 이에오 밍페이가 등장합니다. 미테랑은 페이를 고용해 박물관의 새 파빌리온을 연결하는 입구를 만들게 했어요. 제게 물어보신다면 꽤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00톤에 달하는 유리와 철을 사용했으니까요. 유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다이아몬드 유리라고 불리는 건데 녹색이나 파란색이 전혀 없이 완전히 투명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거였어요. 페이는 방문객들이 유리에 방해받지 않고 주요 건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유리 색상을 제대로 맞추는 데만 2년이 걸렸어요. 페이가 피라미드를 만들겠다고 결심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는 정육면체와 심지어 방구를 디자인하는 실험을 했어요. 하지만 원래 건물에는 곡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뜰 조각이 너무 맥락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래서 대신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영감을 받아 피라미드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는 고대 이집트 유물이 엄청나게 많이 소장돼 있으니까 그럴만하죠? 그냥 제 추측이에요. 문제는 프랑스인들이 꽤 비판적이었다는 점이에요. 1988년 루브르 피라미드가 완공된 후 이 건물은 매우 격렬한 논쟁의 중심이 됐습니다. 현대식 건축물에 대한 여론이 불안정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피라미드와 함께 온갖 종류의 이상한 셀카를 찍어요. 하지만 당시 현지인들은 현대 건축은 루브르 박물관의 르네상스 양식이나 건물의 역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프랑스적이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런. 루브르 박물관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다 보면 사람들이 이 거대한 유리 피라미드를 어떻게 청소할까 궁금해지시죠? 유리로 된 경사면을 청소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처음에 박물관 관리부는 산악인을 고용해 피라미드에 올라가서 청소하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작업을 위해 만들어진 로봇이 유리에 묻은 더러운 부분을 모두 청소할 수 없을 땐 직접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루브르 피라미드도 로봇이 청소해요. 미래는 이미 다가왔다고들 하잖아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위층에서 사진을 찍었던 이 멋진 피라미드가 아래층에서 거꾸로 된 얼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하 쇼핑몰 같은 곳인 캐러셀 디 루브르의 채광창 역할을 하죠. 아니면 박물관의 메인 로비일 수도 있고요. 저기 보세요. 애플 스토어가 있네요. 프랑스 사람들은 에펠이라고 발음하지만요. 이제 리슐리 외관, 설리관, 대논관 등 박물관의 3가지 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논부터 시작할게요.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루브르 박물관에 약 35,000점의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하루에 모든 작품을 관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예술 애호가라면 몇 번이고 다시 방문하셔야 할걸요? 하지만 한 작품당 약 30초씩 소요되는 모든 예술작품을 감상하려면 루브르 박물관을 100번 이상 방문해야 합니다. 화장실과 점심시간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박물관은 정말 거대해요. 그래서 로비 입구에서 루브르 박물관의 가장 유명한 그림인 모나리자까지 가려면 걸어서 10분 정도나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이 다빈치의 걸작을 잘 찍을 수 있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모나리자는 한때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적이 있어요. 야간에 빈센조 페루지아라는 남자에게 도난당했었죠. 박물관 직원이었는데 수사관들은 그가 20세기 최대의 미술품 절도 사건으로 알려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루브르 박물관 내부에서 잠을 잤다고 보고 있어요. 다음날 아침 빈센조는 모나리자를 소지품 사이에 숨기고 박물관을 걸어 나갔다고 합니다. 모나리자는 이탈리아에서 그림이 회수될 때까지 거의 2년 동안 사라져 있었어요. 어쩌면 모나리자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즐겼을지도 모르겠네요. 미술사 애호가라면 모나리자를 둘러싼 많은 이론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그림은 베일에 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모나리자가 다빈치 자신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강력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다빈치의 얼굴과 모나리자의 얼굴을 비교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보이네요. 또한 2010년 이탈리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 그림에는 여러 가지 상징이 숨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 기호들은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확대 렌즈를 통해서만 볼 수 있지만 레오나르도가 모나리자의 오른쪽 눈 안에 LB를 새겨 넣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전문가들은 이것이 다빈치의 서명이라고 추측해요. 하지만 왼쪽 눈의 C2와 배경 다리 아치의 72라는 다른 기호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반면 라 지오콘다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합니다. 박물관의 설리관으로 가볼까요? 가는 길에 그림책이나 캔버스를 들고 그림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앉아있어도 될까요? 네, 루브르 박물관의 매우 흥미로운 특징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에꼴 디 루브르라는 미술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의 학생들과 다른 파리 기관의 학생들은 그림 앞에 앉아 그림을 모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유망한 젊은 예술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르누아르, 모네, 푸생의 작품을 모사하며 화가가 어떤 기법을 사용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해요. 저도 신청해도 될까요? 투어를 마치기 위해 영상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고대 해자를 방문합니다. 원래 루브르 박물관이 성이었을 때 그 일부였던 해자 말이죠. 1980년대에 이루어진 고고학 발굴 덕분에 이 부분이 밝혀져 2016년부터 관람할 수 있게 됐어요. 원래 성의 모습을 재현한 미니어처 모형도 볼 수 있어요. 파리의 다른 랜드마크를 방문하셨다면 콩시에르제리와 꽤 비슷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곳에서 치즈를 생산할 생각은 안 해봤을까요? 완벽한 장소인 것 같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의 비밀을 알아보는 시간이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봬요.